네,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AI 분야에 2030년까지 10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중 갈등 속에 각국이 반도체 산업에 경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본 정부에서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도체와 AI 부분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 10조 엔이라고 했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00조 원 가까이나 돼요. 상당히 큰 자금인데 이시바 총리가 이 내용을 직접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을까요? 네, 수년 전부터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디지털 전략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단적인 차세대 통신망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AI 반도체를 일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있고 그리고 이번에 10조 엔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민간 투자를 50조 엔 정도를 유치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100조 엔 이상 창출하겠다. 이런 구상으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계획적으로 다소 미진했던 부분 그때그때 지원을 반도체 산업에 했지만은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반도체 자금을 투입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게도 출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채무 보증으로 하고 민간의 자금을 유치하겠다. 이러한 전략으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데 사실 일본의 반도체 하면 한때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가 될 정도로 반도체 강국이라고 일본이 불렸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일본의 반도체 시장이 그야말로 몰락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상황과 배경 계기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텔이 처음에는 메모리로 성장했는데 인텔이 메모리에서 철수를 하고 CPU, 중앙 영상 처리 장치로 전환을 했는데 일본 기업은 그러한 성장에 있어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중심으로 반도체를 공급했기 때문에 고성능 고가격의 반도체에 강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PC를 중심으로 한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변했고 이러한 이노베이션의 흐름을 잘 타지 못했다. 일본은 이 흐름을 타지 못했다. 처음에 PC 수요가 나왔을 때 메인프레임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존을 하고 그러나 시대에는 PC가 커졌기 때문에 한국이라든지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성장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 붐이 있고 후퇴기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후퇴하는 경기 후퇴기에는 투자를 줄이는 사이클을 했는데 한국 기업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일본의 소부장 기업, 장치 기업들이 한국 기업으로 선호하고 좋은 기술이라든지 협력을 이어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바뀌는 시점에서 일본은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도태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주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 11월이었죠. 일본에서 반도체 협의체인 라피더스를 출범을 시켰는데 일본의 반도체 기업 총 8곳이 모여서 이 협의체를 출범을 시켰어요. 정계에서 앞장서서 추진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 라피더스 협의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라피더스는 여러 기업이 투자를 한 기업 형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초기에는 8개사, 8개사 토요타, 소니라든지 덴소, 키오쿠시아라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포함해서 투자를 했는데 현재 2027년에 2나노미터 프로세스의 미세 가공
첨단 반도체를 개발 및 양산하겠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IBM에서 개발한 2나노 기술이 지금 계속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의 아이맥이라는 연구 전문 기업이 조직체가 있습니다만 예, 예. 여기서의 협력도 하고 그러한 선진국 중심으로 한 협조 체제에서 라피다스를 키우겠다 하는데 아무래도 대만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로직 반도체에 대한 공급 우려가 있는데 선진국 기업으로 중심으로 로직 반도체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자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일본 정부가 거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출자를 하는데 이제 73억 엔밖에 예.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금 9천억 엔 이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5조 엔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는 않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때 잘 나가다가 반도체 산업에서 몰락을 했었는데 지금 2나노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가능하냐? 절대 가능하지 않다. 이건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본에 지금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기술력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일본에서 첨단 가공 수준은 40나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40나노에서 2나노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중학생에서 대학원에 간다.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 IBM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일본은 반도체 산업이 몰락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서부장 기업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이제 반도체 제조 잔치의 30% 세계에 그리고 소재는 50% 가까운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는 부품도 일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공급하지 않으면 못 만드는 이제 제조 잔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러한 서부장 기업으로 중심으로 한 경쟁력을 활용해서 첨단 산업으로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전략인데 지금 전망하기에는 개발은 되지 않겠냐. 개발은 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상업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개발은 언젠가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타이밍이 언제쯤이냐 이게 나라별로 이제 속도 싸움일 텐데 일본이 과연 다른 나라보다 빨리 이거를 기술력을 달성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2027년에 목표를 세우고 27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삼성 1.2나노, 4나노 TSMC도 그것보다 1,000대의 이제 미세 가공 수준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삼성이나 TSMC하고 같은 수준으로 경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 나름대로의 이제 시장을 찾아가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미세 가공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입체적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수평적으로 여러 종류가 다른 반도체를 이제 하나의 칩으로 결합시키는 치플렛라는 기술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서부장의 후콘정 기술이 굉장히 강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라피더스라는 뜻이 라틴어로 빠르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속도를 내서 빠르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렸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네, 앞서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지정학적인 우려도 있기 때문에 라피다스를 키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중 마찰이 심화되고 대만 리스크가 커지면은 이 부분은 라피다스에게는 유리한 부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중국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잔치도 세계적으로 한 40% 이상 구입을 하는 40에서 50% 정도
물론 가스요도 거기에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이 제조 장치, 반도체 제조 장치를 팔지 말아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일본 기업에게는 좀 부담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융합 일본지역학부 이지평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